못 맞추니까 채권도 가져가고 대체 투자 원자재나 부동산 현금을 같이 넣어서 가져갑니다.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지금 다 넣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비싸게 사잖아요. 오늘 시간 바로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한 건데 좀 어디 쪽이에요? 인덱스는 어떻게? 아주 심플합니다. 네. 그 이제 주가 지수가 이제 인덱스가 주가 지수라고 하는데 네. 코스피 인덱스 지수 투자를 이제 하라라고 이제 책에서도 설명을 하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왜 그러냐면 개별 주식을 샀을 때 그 회사가 안 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좀 어렵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산 회사가 꼭 수익이 나냐 그것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도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니까 네. 좋은 회사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예요. 네. 근데 가격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꾸준히 모았다면 당연히 벌었죠. 근데 만약에 그 꾸준히 모은 게 예를 들어서 1990년부터 만약에 주식 투자 하신 분이 있다고 칠게요. 월급에 10%씩을 계속 한 주식을 계속 샀어요. 근데 1990년에는 삼성전자가 업계 1위가 아니었어요. 네, 네. 네, 아시겠지만 그렇죠. 10위권 혹은 그 전후였어요.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삼성을 샀고 누군가는 대우그룹을 샀어요. 대우그룹을 샀다면 IMF 때 망했겠죠. 그렇죠. 돈을 다 날렸겠죠. 네. 삼성을 산 사람은 운이 좋은 거죠. 그분의 운과 여러 가지가 맞았던 네. 거죠. 뭐 어떤 사람은 난 현대가 더 괜찮아. 네. 자동차가 있잖아. 네. 현대를 샀어요. 그 또 다른 얘기가 되고 어떤 분은 한전이지 독점 기업이잖아. 한전을 샀는데 안 올라가. 안전은 뭐 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이제 투자 성과에 대한 판단이 네. 사후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특정 기업을 골라낸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게임인 거죠. 네. 그리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핏이 잘한 건 버핏이 잘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지수에 투자해라. 그럼 시장의 흐름과 함께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런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뭐라 생각하세요? 네, 인덱스 펀드의 장점은 일단 저비용. 저비용이라는 건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면 1년의 수수료를 뭐 1에서 2%로 계속 떼가요. 근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면 수수료가 0.1에서 0.5 굉장히 낮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는 할 일이 없거든요, 별로. 그치. 예, 시장만 쫓아가면 되기 때문에 거기도 펀드 매니저가 있는데 네. 펀드 매니저가 할 일은 시장만 잘 쫓아가게 만들면 돼요. 근데 액티브 펀드는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일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내가 수익을 더 낼 수 있어. 이게 액티브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해요. 네. 펀드 매니저가. 그러면 기업 탐방도 가야 되고 데이터도 분석해야 되고 펀드 매니저가 한 명이 아니고 또 여러 명이 네. 있어야 되고 애널리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 인건비가 일단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가 비싼 거예요. 그러면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그 보수만큼은 더 벌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보면 뭐 8, 90%의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한테 지더라. S&P라는 네. 그 신용 분석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자료인데요. 네. 지난 15년간에 미국에 있는 모든 펀드를 조사를 한 거예요. 모든 펀드 조사해 봤더니 87%가 인덱스보다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네. 그러니까 인덱스만 샀으면 상위 13% 안에 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이거 지나고 나서 그런 거잖아요. 네. 상위에 들어가는 100개 중에 13개는 인덱스보다 높았어요. 네. 그 13개를 2005년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게 가장 문제죠. 그걸 어떻게 고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어려워서 인덱스를 하라. 그 100명 중에 13등은 하는 거니까요. 그냥 상위권이잖아요. 매우 상위권이죠. 그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고 네. 실제 운용도 그렇고 매매도 간편하고. 책에서도 보면 저자들은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추천한다. 인덱스 펀드란 주가 지수에 영향력이 큰 종목들 위주로 펀드에 편입해 펀드 수익률이 주가 지수를 따라가도록 하는 상품을 말한다. S&P 500이나 코스피 200처럼 대형주를 추종하거나 러셀 3000, 월시아 5000처럼 중소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이에 속한다. 인덱스 펀드는 매니저들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와 비교해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10분의 1밖에 안 되면서도 90% 이상의 액티브 펀드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려왔다. 수익률이 높이는 핵심 비결은 비용과 세금에 최소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쉽게 간과한다. 저자들은 워렌 버핏도 유언장에 기부하고 남은 자산을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맹기했으며 자신들도 인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면서 포트폴리오 핵심인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강조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러면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는 이 뭐 이유까지 명분까지 실리까지도 알겠어요. 그럼 어디에 한국에서는 뭘 좀 상품명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미국도 있고 네. 좀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네. 책의 저자들도 주식 인덱스에 투자라고 주식 인덱스를 기본으로 가져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을 봤을 때 네.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그럼 뭐랑 비교한 거냐면 채권, 부동산 여러 가지 이제 네. 다른 자산과 비교했을 때 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네. 주식 인덱스를 포트의 기준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사면 되거든요. 네. 코스피 200이 이제 가장 유명한 코스피 지수인데 네. 코스피 200 인덱스 펀드 혹은 코스피 200과 관련된 ETF들을 사면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그것만 다 사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책에서 이제 아니요라고 대답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왜냐하면 코스피 200을 만약에 여러분 이제 샀다고 치면 네. 내 투자 자산이 뭐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코스피 200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3분의 1이 날라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괴로워요. 예. 내가 1억 넣었는데 3, 4천만 원이 날라갔어요. 한 달 만에. 아 미치죠. 예, 엄청 괴롭거든요. 네.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떤 전문가는 코스피가 처음 간다 그래요. 맞아, 아까도 맞아. 나왔듯이 이제 예측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네. 다 궁금해하니까. 네. 어떤 분들은 금융위기 때도 우리가 코스피 2,000 하다가 1,000까지 갔잖아. 이번에도 갈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1,400에서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 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반등할 거야. 맞아요. 뭐 기술적 차트를 보면 1,300이 지지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더 사야 돼요. 네. 자, 이 갈림길에서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각자의 그 주장에 또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맞아요. 예. 논지도 근거들도 가져오고. 근거도 다 있어요. 네.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아무리 유튜브를 열심히 봐도 이거 어느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냐면 네. 자신만의 철학과 전략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철학과 전략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철학을 내 걸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쓰는 건 좋은데 네. 그러면 자신만의 철학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고 익숙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해요. 네. 투자 근육을 단련시켜라. 투자군요. 예. TV에서 히말라야 정복하는 거 보면서 이야,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뭐 다 뭐 장비 사고 간다고 해서 히말라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입구에서 바로. 아, 왜냐하면 투자 근육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투자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네. 주식 투자를 그 히말라야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분들, 가치 투자의 대가들, 혹은 모멘텀 투자로 유명하신 분들, 수십억 버신 분들의 투자법을 따라하잖아요. 네. 그 히말라야 바로 쫓아서 올라가고 똑같고. 그렇죠. 뭐 동네 산책부터 해야죠. 뒷산부터 가야 되는데 네. 산부터 올라가려고 하니까 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의 투자 철학 중에서도 음.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를 늘 찾아보고 네. 자 이게 내가 익숙한가 잘할 수 있나 이걸 항상 끊임없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항상 걸리죠. 그 다음은 뭐지?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이 책이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 뭐냐면 주식만 하지 말고 네. 다른 것도 분산해라. 개별주를 갖고 있던 어떤 섹터에 하고 있던 코스피 지수에 하고 있던 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땐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체로 폭락할 때 상관성이 되게 높아져요. 네. 떨어지는 쪽으로 높아져요. 네. 다 같이 떨어지고 상승할 때는 또 각자 올라가요. 네. 상승할 때 좀 따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폭락하는 시점만 방어해주면 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자산 간의 분산해라. 네, 자산 간의 분산이라는 건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거나 네. 따로 움직이는 애를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주식 90%에 네. 단기채, 채권 10%를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분산을 권해요. 네. 주식과 국채를 가져가면 이제 국채가 주식이 빠질 때 국채로 돈이 몰려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섞어라. 자산 간의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이렇게 디테일한 분산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장 간의 분산. 네. 왜냐하면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다르잖아요. 실제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횡보장이었어요. 네네. 200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무도 2017년에 25%나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행부장이었으니까 행부장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증권사 전망 자료도 그렇게 나왔고, 근데 2017년에 갑자기 탁 튀었죠. 그래서 한국 주식을 다 버리고 미국 주식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이 핫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 많이 넘어갔고, 직접 투자를 포함해서 인덱스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금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게 미국 주식보다 최근에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신흥국 주식들이.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간에도 분산을 해라. 예.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이렇게 자산 분산, 그렇죠. 시장 분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책에도 뭐 분산 투자하면 우리가 보통 자산만 네. 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자산, 시장, 시간 다 해야 한다면서 분산 투자란 금융시장에서 변동성과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의 자금을 분산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시장에 투자함으로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한 시점에 모든 투자를 실행하지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2000년 초반 최고점에서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사람처럼 불행해질 수 있다. 2000년 초에 모든 것을 시장에 들이부은 투자자는 10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경험해야 했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시기였다. 그리고 1929년 최고점에 투자 자금을 모두 쏟아부은 투자자는 저자 중 한 명의 아버지처럼 20년이 넘도록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다. 네.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자 네. 제가 그 책 뒷부분에 네. 해제 이렇게 설명을 쓸 때 요 반대 의견을 썼어요. 요건 좀 틀린 말입니다. 아 왜요? 제가 감히 이런 100년이 넘는 경험에 이게 태클을 걸었는데, 투자 그룹분들에게 틀린 말이다. 네네네. 왜냐하면 네. 자, 지금 이 얘기는 주식만 했을 때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네. 주식만 했을 때.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네. 어느 시점에 자기 주식만 100% 딱 들어가면 이 괴로운 시간들을 그대로 겪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 책의 저자들이 말했던 그런 자산에 골고루 들어갔다면 대부분의 시기에 들어갔어도 괜찮아요. 그게 자산 배분의 묘미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한 건 굉장히 예전이고, 네. 전 비교적 최근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네. 덜 되지 않았나. 실제로 2000년에 여기 책에 나온 것처럼 2000년에 모든 걸 시장에 들여부은 투자자는 10년 동안 마이너스예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 들어갔던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렇죠. 코스피도 한번 빠지면 최소한 3년, 2, 3년 동안 정고점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자, 근데 2007년이라고 가까운 예를 들게요. 2007년에 들어갔으면 2008년 금융위기 받고 거의 반토막 났어요. 지수가 반토막이면 펀드나 개별주는 더 많이 빠진 애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때 주식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부동산, 달러, 원자재 이런 거를 같이 섞어서 들어갔으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뭐 한 10%, 15%. 왜냐하면 금은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고요. 달러가 2007년에 1,000원 하던 게 900원, 1,000원 하던 게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달러에 투자했다면 거기서 60% 수익이 났어요. 그걸로 주식을 또 살 수 있었고, 국채도 올라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분산을 했다면 타이밍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가 이제 제 의견입니다. 진짜 모든 자산을 샀다면. 네. 그래서 시기를 이게 이제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거든요. 매매하는 타이밍을 재는 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게 크게 세 가지 있다고 해요. 하나가 마켓 타이밍. 지금 이제 사는 시점, 파는 시점을 결정하는. 그렇죠. 또 하나가 스탁 피킹. 어떤 종목을 살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아이템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에셋 엘로케이션이라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포트폴리오의 수익의 이제 움직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자산 배분이다. 그 자산 배분이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마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90% 이상이 여기서 결정된다. 어떤 학자는 아니야. 70% 정도 거기서 결정돼. 어떤 학자는 40에서 60%가 이제 자산 배분에서 결정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자산 배분이 겁나 중요한 엄청 중요한 애인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산 배분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인덱스 펀드 가지고 적당히 나눠서 넣기만 해도 돼요. 근데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고르기는 너무 어려운 게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라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어려운 영역. 아주 어려운 영역입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이제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고르기를 하려고 하냐면, 마켓 타이밍은 사실 본능입니다. 본능. 지금 씨를 뿌리는 게 맞을까?
언제 뿌리는 게 맞을까? 이게 마켓 타이밍이잖아요. 밭에 씨드를 뿌리는 것은 비가 오기 전 혹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 이제 이거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사냥을 갈 때도 그랬을 거고요. 그다음 뭐 해 뜨면 이제 일어나고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것도 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그걸 궁금해하고 그쵸. 물어봐요. 저한테 늘 물어보지만 그러니까 저는 별로 안 궁금하거든요. 지금은. 네. 이제 제가 한 20년 투자했는데 하도 많이 실패를 해가지고 네.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완전히 마켓 타이밍은 이제 안 하고 그리고 마켓 타이밍이 결국 언제 사고 파는 시점을 말해주는데 네. 그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리밸런싱 그러니까 비쌀 때 팔아서 쌀 때 사는 게 제일 좋은 투자잖아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그렇죠. 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뭐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산을 배분했어요. 만약에 주식, 그렇죠. 국채 딱 두 개만 배분했다고 칠게요.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으면 이게 탁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탁자의 다리가 이렇게 하면 탁자 기울어지잖아요. 네. 기울어지면 균형을 맞춰야죠.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요걸 요만큼 팔아서 채권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이 막 폭락했어요. 채권이 올랐든 안 올랐든 그럼 주식은 싼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럼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작년 코로나 때 1,400일 때 주식을 줍줍했겠죠. 그렇죠. 자, 줍줍할 돈도 있어요. 네. 채권,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1,400에 막 샀어요. 근데 주가가 3,200으로 튀어 올라갔어요. 이걸 팔았겠죠. 그렇죠. 이걸 비싸게 팔고 다시 이걸 샀죠. 네. 계속 균형 맞추기를 하면서 점점 올라가요. 내 포트폴리오의 총 자산이. 그렇죠. 그게 이게- 대표적인 연기금의 투자 전략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연기금 수백 조가 갖고 있잖아요. 네. 엄청난 전문가들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자산 배분을 하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근데 아까 전에 그 지수 이제 인덱스 펀드 한국에서는 이제 코스피 200을 따라가는 것들 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미국 거도 좀 네. 담아야 된다면 미국 거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SPY라든가 네, 네, QQQ 등이 있는데 좀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국에 있는 네. 미국 주식 직접 투자하기 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로 상장되어 있는 S&P 500 지수 관련 ETF들이 있어요. 네. S&P 500으로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오고 네.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수가 싼 거 네. 이렇게 사시면 한국 주식에 투자한 거고 미국 주식에 투자한 거고 음. 제가 달러로 이렇게 직접 하는 걸 권하지 않냐면 네. 환전 비용이 일단 들어가요. 살 때도 들어가고 팔 때도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ETF를 매매를 할 때 네. 수수료 무료인 곳이 대부분이에요. 현재. 근데 미국은 수수료가 나가죠. 네. 물론 많이 할인해 주긴 하지만 그 환전 비용 나가죠. 수수료 나가죠. 우리나라보다 비싸고요. 네. 네, 수수료가. 그런데 그 비싼 수수료를 내고 굳이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짐에 따라서 이거 평가가 바뀌어요. 금액이. SPY 아까 말씀하신 SPY나 QQQ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는데 네. 환율이 10%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환율 10%는 얼마든지 올랐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자, 요거에 대한 관리를 자기가 따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거에서 하시면 되고, 네. 채권 이제 국채를 하면 되는데, 국채도 분산하는 거죠. 하나는 우리나라 국채, 한국 국채. 한국 국채가 신용도가 엄청 높아요. 프랑스, 영국이랑 같은 급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를 많이 줘요. 엄청나게 좋은 네. 채권입니다. 국채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채를 굉장히 많이 산다고 하고요. 10년물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한 6% 수익이 나요. 네. 예. 그래서 10년물을 사시고 네. 그다음 미국 국채. 우리나라 어쨌거나 신흥국이고 네. 미국 선진국이고 미국 국채. 미국 국채가 언제 좋냐면 글로벌리하게 시장이 안 좋으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요. 모든 자산은 구매자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아파트도 똑같잖아요. 아파트도 강남 아파트 구매자가 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시골 아파트는 그 반대인 거고 채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 채권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그냥 네. 심플합니다. 그냥 나라에서 나라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데 그것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뭐 금리랑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되게 어렵고 그냥 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주식이랑 좀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사실 때도 환 노출된 거. 왜냐하면 이제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변동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주시장이 변동성이 심한데 그러면 어쨌든 매수는 해야 되잖아요. 여러 자산을 산다 치더라도 그렇죠. 매수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매수는 그 뭐 언제요? 매매 타이밍을 보거나 네. 종목을 보면 매수 시점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만약 종목을 골랐어요. 네. 뭐 가치 투자 분석을 공부했던지 네. 뭐 모니터 분석을 공부해가지고 고르면 요게 적정 가치보다 쌀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매크로 지표를 봐가지고 아 시장이 지금 안 좋아
혹은 싸 아니면 상승의 초입이야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개인 투자자가 그렇죠? 그건 이제 종목 선택이나 마켓 네. 타이밍을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네.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요.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는 마켓 타이밍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자산 배분 투자를 이제 이 책에도 제가 해제에 네. 그 백테스트 한 걸 이제 그려놨는데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우상향해요. 네. 자 보세요. 쭉쭉쭉쭉쭉 우상향. 언제가 쌉니까? 여기가 제일 싸죠. 네. 이렇게 어떤 게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 사거나 이때 사거나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산 배분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딱 짜놓으면 포트폴리오의 잔고가 네.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러면 언제가 쌉니까? 지금이 제일 싸죠. 지금 사야죠. 그래서 투자 시점은 지금. 지금. 네. 지금 다요? 네. 자 왜냐하면 네. 책에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나와요. 네.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적립식 투자는 이제 100만 원씩 나눠서 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립식 투자의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반반이에요. 적립식 투자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고 네. 거치식 투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상향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면 네. 지금 다 넣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비싸게 사잖아요. 네, 그리고 적립식 투자의 결정적인 단점은 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이 있으면 네.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10개월이면 돈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년부터 그냥 거치식 투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립식 투자가. 적립식 투자의 단 하나의 장점은 통계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고 네. 마음은 좀 편하게 해줘요. 아, 그쵸. 내가 다 안 넣었으니까 네. 나중에 빠지면 넣어야지 이러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사야 돼요. 네. 자, 자기의 투자법에 따라서 정액 분할이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거치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산 배분 투자를 하라는 게 이 책의 논지이기 때문에 네. 거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책에 나오는 거는 동일한 금액의 일정한 시기마다 불입하는 것을 정액 분할 투자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투자할 경우 가격이 높을 때는 주식을 덜 매수하고 가격이 낮을 때는 주식을 더 많이 매수하게 되므로 가격 할인 효과가 있고 일시적으로 부풀어진 가격에 포트폴리오 전체를 매입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준다인데 이 이야기를 이제 저자님은 주식의 이야기에는 좀 맞는 것 같고 네. 전체 자산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분할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거치식을 한 번에. 네, 분할의 장점은 네. 심리적인 편안함인데 네. 만약에 이제 자산 배분 투자를 해보시면 네. 그때 그냥 다 넣을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드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얘기들의 전제는 우상향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상향하지 않는 구간이 있죠. 예, 못 맞추니까 네. 채권도 가져가고 네. 대체 투자 원자재나 부동산 현금을 같이 넣어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주식이 폭 빠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빠질 때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네. 대체로. 그냥 국채가 올라가고요. 현금은 버티고 있고 네. 그거 가지고 주식을 사면 되기 때문에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하락 구간을. 네. 하락 구간을 대응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네. 지금 요 땅에서 가야 되는 거죠. 전 초보 투자자 분들한테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말라고 권하거든요. 네. 뭐 많아요, 6개. 아까 말씀드린 한국 주식, 네. 미국 주식, 네. 한국 국채, 미국 환노출 국채, 네. 그다음에 뭐 골드, 네. 약간 그다음에 현금. 현금. 그럼 6개잖아요. 그렇죠. 예. 요 6개 자산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얘네들이 상관관계가 낮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크게는 주식, 채권, 대체 금, 투자. 현금. 예. 요런 걸 이제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 네. 주식과 채권이 이제 전통적인 투자 자산이었고 네. 그 이후에 개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편입하기 시작한 걸 대체 투자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골드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원유, 뭐 현금도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대체 투자 크게 3가지 네. 세목금으로.